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많이 강조하는 게 겸손.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쥔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흥정이라는 한국인이 전 세계 빈민가 청소년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세뇌의 내용이었죠. 손흥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그의 이름이 이제는 축구계를 넘어 전 세계 교육계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BBC는 주목할 만한 교육 철학자라고 평가했고, CNN은 동양의 지혜가 서구 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소박한 가르침이 어떻게 세계적 현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의 작은 축구 교실을 주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제 이름은 로렌조 카스티아, ESPN에서 15년째 스포츠 문화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저 역시 이 현상을 처음 접했을 때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접 목격한 것들은 제 인생관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센트럴, 그러니까 LA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곳에 청소년 센터를 취재하러 갔었죠. 원래는 NBA 스타들의 자선 활동을 취재할 예정이었는데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벽면 한쪽에 커다란 한국어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영어 번역과 함께 말이죠.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네가 최고가 되더라도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해라. 처음엔 단순히 동양 철학 인용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아래쪽에 서명이 있더군요. 손흥정, 손흥민의 아버지라고요. 축구 선수 손흥민은 알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더 이상한 건 이곳이 한국계 커뮤니티 센터가 아니라는 거였죠. 이용자의 70%가 흑인, 25%가 히스패닉인 곳이었으니까요. 센터 운영자인 라샤드 윌리엄스를 만났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의 말이 여기 걸려있죠? 라샤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2미터가 넘는 거구에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전형적인 사우스 센트럴 출신이었어요. 미스터 카스티아, 당신은 기자니까 통계를 좋아하겠죠? 6개월 전 이 센터 아이들 중 30%가 갱단과 연루되어 있었어요. 학교 출석률은 60%도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갱단 연루가 10% 이하로 줄었고 출석률은 92%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우스 센트럴에서 이런 변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무슨 마법을 부리신 겁니까? 마법이 아니에요. 손흥정이에요. 라샤드가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대부분 축구공을 들고 있거나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들고 있는 건 농구공이 아니라 축구공이었고 입고 있는 유니폼에는 모두 숫자 7이 적혀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손흥민 팬인가요? 팬, 그 이상이죠. 이 아이들에게 손흥민은 희망이고 손흥정은 아버지예요. 라샤드가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BBC가 만든 손흥민 다큐멘터리인데 정확히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다큐예요. 우연히 이걸 본 후로 모든 게 바뀌었죠. 화면에는 한국의 작은 도시, 춘천의 축구 교실이 나왔습니다. 허름한 운동장에서 6살 남짓한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훈련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손흥정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었죠. 너희가 메시보다 잘해도 상관없어. 호날두보다 못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공을 잘 차는 것보다 친구를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해. 한 아이가 넘어지자 손흥정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아이들이 먼저 달려가 일으켜주는 걸 지켜봤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봤지? 이게 진짜 팀이야. 골을 넣는 것보다 이게 더 아름다운 거야. 라샤드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 장면을 본 순간 제 인생 40년이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늘 아이들에게 이기는 법만 가르쳤거든요. 살아남는 법, 강해지는 법, 돈 버는 법. 그런데 이 한국 노인은 6살짜리들에게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라샤드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농구 코트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반발했어요. 농구가 우리 동네 스포츠인데 왜 축구를 해야 하냐고요? 그래서 손흥민 경기 영상을 보여줬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하는 장면, 챔피언스리그에서 해트트릭하는 장면.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요. 정작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다른 거였어요. 라샤드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중 상대 선수가 부상을 당하자 먼저 달려가 도와주는 장면, 골을 넣고도 팀 동료를 먼저 안아주는 장면, 인터뷰에서
항상 팀을 먼저 언급하는 장면들이었죠. 아이들이 물었어요. 왜 저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다르냐고. 그때 손흥정의 교육 철학을 설명해줬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손흥민처럼 될 수 있다고. 아니, 적어도 좋은 사람은 될 수 있다고. 라샤드가 책상 위에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손흥정 어록이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강한 것보다 올바른 게 중요하다. 혼자 이기는 것보다 함께 지는 게 낫다. 타이론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14살인데 이미 갱단 입단을 앞두고 있었죠. 형이 갱단 간부였고 그게 유일한 미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손흥민 다큐를 보고 나서 제게 와서 묻더군요. 라샤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라샤드 형,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처럼 못된 애도 손흥민처럼 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손흥민이 될 순 없어도 타이론이 될 수 있다고. 최고의 타이론이 되라고 했죠. 그리고 손흥정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네가 뭐가 되든 먼저 사람이 되라고. 라샤드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타이론이 축구공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등에는 손흥민처럼 7번이 적혀 있었죠. 지금 타이론은 매일 학교에 가요. 성적도 올랐고 무엇보다 동생들에게 손흥정의 말을 가르쳐요. 축구 잘하는 것보다 좋은 형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교육 철학이 LA 빈민가 아이들을 바꾸고 있다니요. 이게 여기서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라샤드가 웃었습니다. 오, 미스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브루클린, 시카고, 디트로이트, 심지어 런던과 파리의 빈민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끼리는 이렇게 부르죠. 손흥정 레볼루션이라고. 그때 밖에서 아이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누군가 골을 넣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골을 넣은 아이는 세레머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시스트를 해준 친구를 먼저 안아줬죠. 저것도 손흥정 방식인가요? 맞아요. 골을 넣은 사람보다 도와준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게 손흥정이 가르친 거예요. 라샤드가 벽에 걸린 또 다른 문구를 가리켰습니다. 재능은 혼자 갖는 거지만 성공은 함께 만드는 거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아버지의 철학이 문화와 인종의 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 거대한 이야기의 입구에 선 것뿐이었죠. 라샤드가 언급한 다른 도시들의 사례가 정말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샤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브루클린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뉴욕으로 날아간 저는 브라운스빌 지역의 세컨드 찬스 청소년 재활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소년원 출소자들을 위한 곳이었죠. 센터 앞에서 만난 건 의외의 광경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곳은 음울하고 닫혀있는 분위기인데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먼저 사람, 다음 선수.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듯한 어색한 문장이었지만 아이들은 진지하게 외치고 있었어요. 센터 책임자 마리아 곤잘레스가 저를 맞았습니다. 40대 후반의 푸에르토리코계 여성으로 20년간 청소년 범죄자 재활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죠. 카스티아 기자님, 기적을 보러 오셨군요. 기적이라고요? 6개월 전만 해도 여기 아이들의 재범률은 70%였어요. 지금은 25%예요. 30년 역사상 가장 큰 개선이죠. 마리아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역시 손흥정의 어록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손흥민 그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제임스라는 아이 때문이었어요. 17살, 무장강도로 2년 복역하고 나온 아이였죠. 처음 왔을 때는 완전히 닫혀 있었어요. 상담도 거부하고 프로그램 참여도 거부하고 마리아가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임스의 기록이었는데 정말 심각한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직원 휴게실에서 BBC 다큐를 봤대요.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1시간 내내 꼼짝도 안 하고 봤다고 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제임스가 말하길 손흥정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대요. 네가 뭘 하든 자랑스럽다.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네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다. 마리아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한 흑인 청년이 어린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게 제임스예요. 지금은 우리 센터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죠.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무장강도 전과자가 1년 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가 됐다니요? 제임스를 만나 보실래요? 우리는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제임스는 상처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아이들을 보는 눈빛은 따뜻했어요. 미스터 카스티아, ESPN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제임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제가 왜 변했는지 궁금하시죠? 간단해요. 손흥정이 보여준 게 진짜 강함이었거든요.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알던 강함은 폭력이었어요. 총, 주먹, 협박.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죠. 그런데 손흥정은 달랐어요. 아들이 실수해도 야단치지 않고 실패해도 다독여주고 그러면서도 아들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잖아요. 제임스가 공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왜 특별한지 아세요? 재능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넘어진 상대를 일으켜주고 팀 동료를 먼저 칭찬하고 인터뷰에서 항상 겸손하잖아요.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제임스는 달려가지 않고 지켜봤어요. 다른 아이들이 먼저 달려가 일으켜주는 걸 본 후에야 고개를 끄덕였죠. 이것도 손흥정 방식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보는 눈. 그게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리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제임스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임스 같은 애가 변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제임스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손흥민이 부러웠어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게도 손흥정이 있거든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의 가르침이 여기 있잖아요. 제임스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외워요.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자. 이걸 제 식으로 바꾸면 성공하기 전에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자예요. 그때 한 아이가 제임스에게 달려왔습니다. 코치님, 저 오늘 학교에서 A 받았어요. 대단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지? 응. 친구를 도와준 것? 정답. 바로 그거야. 제임스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다큐멘터리 속 손흥정과 겹쳐 보였어요. 마리아가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뉴욕시 전체 소년원과 재활센터에서 손흥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어요. 시장이 직접 지시했죠. 한국의 교육 철학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거의 제로예요. 그냥 다큐멘터리 보여주고 손흥정 어록 붙이고 축구공 몇 개 사준 게 전부예요. 그런데 효과는 수십억 달러 프로그램보다 좋아요. 제임스가 덧붙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존중, 사랑, 믿음. 손흥정은 그걸 가르쳐요. 아이가 뭘 하든 믿어주는 것. 그게 진짜 교육이죠. 센터를 떠나기 전 제임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스터, 이거 손흥정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요?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을 만난 적 없지만 당신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뉴욕의 아들 제임스 올림.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이런 편지가 수백 통이에요. 전 세계 문제아들이 손흥정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뉴욕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의 유소년 축구 코치 타케오 야마다로부터였죠. 그는 일본 제1리그 유스 시스템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는데 최근 손흥정 방식을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기차로 1시간, 요코하마의 한 축구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본 특유의 엄격한 훈련 분위기 대신 아이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공을 차고 있었거든요. 타케오는 50대 중반의 전형적인 일본인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예의 바른 태도.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카스티아 상, 멀리서 오셨네요. 제가 왜 연락드렸는지 궁금하시죠? 우리는 훈련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기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완벽한 패스, 정확한 슛, 실수 없는 플레이. 그게 일본 축구였죠. 하지만 뭔가 빠진 게 있었어요. 뭐가 빠져 있었나요? 영혼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인간다움이요. 타케오가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들 표정을 보세요.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요. 전에는 실수하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실수해도 웃어요. 어떻게 바꾸신 거죠? 타케오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에게 배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손흥정에게 배웠죠. 그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손흥정이 춘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아이가 실수하면 웃어주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길 기다리고 골을 못 넣어도 노력했다고 칭찬하고 우리와는 정반대였죠. 일본 방식과 뭐가 달랐나요? 우리는 아이를 틀에 맞추려 했어요. 손흥정은 틀을 아이에게 맞춰요. 우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는데 그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봐요. 타케오가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아이가 패스를 실수하자 타케오는 야단치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이치로, 좋은 시도였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실수를 칭찬한다니. 하지만 손흥정의 철학을 이해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완벽한 선수보다 행복한 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축구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엔 비난이 쏟아졌죠. 전통을 버렸다고, 나약해졌다고. 하지만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어요. 타케오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팀 성적이에요. 손흥정 방식 도입 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왜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축구를 즐기기 시작했거든요. 두려움 없이 플레이하니까 창의성이 폭발한 거죠. 학부모 반응은요? 그게 더 놀라워요. 한 어머니가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축구 가는 날 아침에 웃었다고. 타케오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카스티아 상. 일본과 한국은 복잡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게 배운다는 걸 인정하기 쉽지 않았죠. 하지만 손흥정의 철학 앞에서는 국경이 무의미해요. 그때 한 노인이 훈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일본인이었는데 타케오가 깍듯이 인사했어요. 이분은 사토 선생님이세요. 일본 유소년 축구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이죠. 사토 노인이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50년간 축구를 가르쳤지만 진짜 교육이 뭔지 이제야 알았어요. 한국의 손흥정이 가르쳐줬죠. 노인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흥정 어록을 일본어로 번역해 적은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이걸 읽어요. 그리고 반성해요. 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사토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 제자 중에 자살한 아이가 있었어요.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한 게 비관해서였죠. 그때 제가 손흥정처럼 가르쳤다면. 타케오가 노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라도 바꾸고 계시잖아요. 사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국 유소년 코치 연수에서 손흥정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발이 심했지만 이제는 다들 인정해요. 이게 진짜 교육이라는 걸. 훈련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타케오가 물었어요. 오늘 뭘 배웠니?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친구를 도와주는 게 골 넣는 것보다 중요해요. 또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니까요. 아이들의 대답에 타케오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너희는 모두 훌륭한 선수이기 전에 훌륭한 사람이야. 일본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과 헬레나 밀러 교수가 손흥정 철학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독일 출신인 그녀는 엘리트 교육 연구의 권위자였죠. 하버드 캠퍼스의 그녀 연구실은 책과 논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책상 위에 손흥정과 손흥민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던 거죠. 놀라셨나요? 제가 한국 축구 팬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헬레나가 커피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팬이 아니라면요? 연구자예요. 21세기 가장 혁명적인 교육 철학을 연구하는. 그녀가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손흥정 패러독스, 엘리트 교육의 해체와 재구성. 패러독스라니요? 손흥정은 모든 교육 이론을 뒤집어요.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을 잊으라고 하고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포기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손흥민이에요. 역설이죠. 헬레나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서구 엘리트 교육과 손흥정 교육을 비교한 거예요. 우리는 경쟁, 그는 협력. 우리는 결과, 그는 과정. 우리는 개인, 그는 공동체. 그런데 왜 손흥민은 성공했죠? 그게 핵심이에요. 손흥정은 성공의 정의를 바꿨어요. 골 넣는 것보다 어시스트가 성공이고 우승보다 팀워크가 성공이라고 가르쳤죠. 헬레나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손흥민이 골든부트를 받고도 팀 동료 덕분이라고 말하는 인터뷰였어요. 보세요. 개인상을 받고도 팀을 먼저 언급해요. 이게 손흥정 교육의 결과예요. 겸손이 전략이 아니라 본능이 된 거죠. 하버드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헬레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충격이었죠.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에서 이기도록 훈련받았어요. 최고가 되는 게 유일한 목표였죠. 그런데 손흥정은 뭐라고 해요? 최고가 되지 마라. 최선을 다하라.
그녀가 학생들 리포트를 보여줬습니다. 손흥정 철학을 배운 후 학생들이 쓴 감상문이에요. 한 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처음으로 숨 쉴 수 있게 됐다고. 무슨 의미죠? 평생 1등의 압박에 눌려 살았는데 2등도 괜찮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 등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헬레나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학생들이 잔디밭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저것도 변화예요. 전에는 도서관에만 틀어박혀 있던 애들이 이제는 함께 운동해요. 손흥정이 말했잖아요. 공부만 하는 건 반쪽 인간이라고. 교수님도 변하셨나요? 헬레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네, 저도 제 딸에게 늘 1등을 요구했어요. 하버드 교수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손흥정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딸의 행복을 뺏고 있었다는 걸. 그녀가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 축구공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이제 딸에게 말해요. 네가 꼴등을 해도 엄마는 널 사랑한다고. 중요한 건 네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먼저 말하더군요. 헬레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국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손흥정 철학을 공교육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요. 한국의 작은 축구 교실에서 시작된 철학이 미국 교육을 바꾸려 하고 있어요.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맨해튼의 한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특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손흥정 철학으로 배우는 자녀 교육법. 놀라운 건 참석자들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가, 실리콘밸리 기업가, 할리우드 프로듀서들이었죠. 세미나를 진행하는 건 박상진이었습니다. LA 한인 이세로 예일대 출신 교육 컨설턴트였죠. 그는 손흥정 철학을 미국 상류층에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르친 성공 방정식을 버리세요. 그게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연단에 선 박상진의 첫마디에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박상진을 만났습니다. 억만장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대담하시네요. 이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도와달라고요. 돈으로 최고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왜죠? 박상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죠. 최고의 학교, 최고의 과외, 최고의 코치.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불행해요. 그가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골드만삭스 임원 하나는 아들을 하버드에 보냈어요. 그런데 아들이 우울증에 걸렸죠. 왜? 평생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려 살았는데 정작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손흥정 철학이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간단해요. 성공 대신 행복을 가르치라고 했죠. 손흥민을 보세요. 그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수백억을 벌어도 여전히 순수하고 팀 동료와 어울리는 걸 즐기고. 세미나가 재개됐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어요. 구글 임원이었죠. 제 딸이 수학 영재인데 최근 포기하고 싶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박상진이 대답했습니다. 손흥정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포기해도 괜찮다고. 대신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영재성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영재성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의 행복이죠. 손흥민도 축구 영재였지만 손흥정은 한 번도 프로 선수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였죠. 제 아들이 친구가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손흥정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혼자 이기는 것보다 함께 지는 게 낫다. 아드님에게 협력을 가르치세요. 친구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보도록.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여성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말했습니다. 전 딸에게 늘 말했어요. 넌 특별하다고. 최고가 돼야 한다고. 그런데 손흥정은 뭐라고 하죠? 넌 특별하지 않아도 소중하다고. 이 차이가 엄청나요. JP모건의 한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손흥민 팬이에요. 처음엔 그냥 축구 스타라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그러더군요. 손흥민은 잘났는데도 잘난 척 안 해서 좋다고. 박상진이 정리했습니다. 그게 손흥정 교육의 핵심이에요. 겸손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 손흥민이 겸손한 건 연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한 참석자가 불쑥 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키우면 정말 성공할 수 있나요? 박상진이 웃었습니다. 성공의 정의가 뭔가요? 돈? 명예? 지위? 손흥정은 다르게 정의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손흥민을 보세요. 좋은 사람이면서도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오히려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고가 된 거예요. 팀 동료들이 그를 위해 뛰거든요. 세미나를 떠나면서 한 가지 확실해졌습니다. 손흥정 철학이 단순한 교육 방법론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혁명이라는 것을요. 런던으로 날아간 저는 BBC 본사를 찾았습니다. 손흥정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조나단 해리슨 PD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20년 경력의 베테랑인 그는 스포츠 다큐의 대가로 불렸어요. 카스티아, 당신도 손흥정 신드롬을 취재하는군요. 조나단의 사무실은 각종 상과 트로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손흥정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다큐가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시청률이 그렇게 높았나요? 시청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다큐가 사람들을 바꿨다는 거죠. 조나단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피드백이었는데 수만 건이 넘었어요. 맨체스터의 한 아버지는 아들과 화해했다고 했고, 리버풀의 한 교사는 교육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고 했어요.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정부요? 교육 정책에 손흥정 철학을 참고하고 싶다고요. 믿어지나요? 조나단이 춘천 촬영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손흥정을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작은 체구의 조용한 노인,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들을 대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어떤 점이 충격이었죠? 한 아이가 계속 실수를 했어요. 영국이었다면 벤치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손흥정은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줬어요. 왜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조나단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 잘하는 아이는 이미 충분한 칭찬을 받으니까. 그게 왜 충격이었죠? 20년간 제가 본 모든 코치와 정반대였으니까요. 다들 잘하는 아이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손흥정은 못하는 아이를 더 챙겼어요. 조나단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손흥민 어린 시절 홈비디오였어요. 이것 봐요. 손흥민이 10살 때 시합에서 졌어요. 울고 있는데 손흥정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잘했어. 졌지만 최선을 다했잖아. 그게 이기는 거야. 조나단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 한마디가 손흥민을 만든 거예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 그래서 그가 중요한 순간에 더 강한 거죠. 다큐 제작 중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조나단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손흥정에게 물었어요. 아들이 축구를 그만둔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의 대답이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박수 쳐주겠다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이제 쉬라고 하겠다고. 그게 부모라고. 조나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20년간 찍은 모든 스포츠 다큐가 틀렸다는 걸. 우승, 메달, 기록만 중요하게 여겼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그가 편집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젊은 편집자들이 무언가 작업 중이었어요. 새 프로젝트예요. 손흥정 철학을 영국 교육에 적용하는 실험 다큐요. 런던 빈민가 학교 3곳에서 진행 중이죠. 결과는 어떤가요? 놀라워요. 폭력이 줄고 출석률이 오르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조나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카스티아, 이건 단순한 교육 철학이 아니에요. 인류의 회복이에요. 경쟁에 지친 세상에 손흥정이 던진 메시지죠. 함께 사는 법을요. 런던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흥미로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구글 본사의 인사 담당 임원인 알렉스 첸으로부터였죠. 그는 최근 사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운틴뷰의 구글 캠퍼스,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 본사에서 손흥정 철학을 논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알렉스는 30대 후반의 중국계 미국인으로 스탠퍼드 출신 엘리트였습니다. 카스티아 기자님, 우리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요? 엔지니어들이 축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마다요. 그것도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구글은 경쟁이 일상인 곳입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더 나은 성과를 위해 경쟁하죠. 그런데 협력하며 축구를 한다니요.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알렉스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사내 게시판이었는데 손흥정 스터디 그룹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회원 수가 무려 3,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한국인 엔지니어가 시작했어요. 김지훈이라는 친구인데 손흥민 다큐를 보고 감명받아서 동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캠퍼스 축구장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평소라면 노트북 앞에만 앉아있을 엔지니어들이 공을 차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골. 한 엔지니어가 골을 넣었는데 세레머니 대신 어시스트한 동료를 먼저 안아줬어요. 저것도 손흥정 방식인가요? 맞아요. 김지훈이 가르쳐준 거예요. 성공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고.
알렉스가 한 엔지니어를 불렀습니다. 라지브라는 인도계 엔지니어였어요. 라지브, 왜 축구를 하게 됐어? 코드만 짜다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손흥정 철학을 배우고 나서 깨달았어요. 인생이 경쟁만은 아니라는 걸. 라지브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팀이 프로젝트 하나를 망쳤어요. 보통이라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빴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손흥정이 말했잖아요. 실패도 함께 나누면 반이 된다고. 결과는 어땠나요? 오히려 더 빨리 문제를 해결했어요. 서로 비난하는데 쓸 에너지를 해결책 찾는 데 썼으니까요. 그때 김지훈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에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카스티아 기자님, 제가 이 모임을 시작한 김지훈입니다. 왜 구글에서 손흥정 철학을 전파하게 됐나요?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경쟁의 노예였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동료를 적으로 여기고 그러다 번아웃이 왔죠.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손흥민 다큐를 봤어요.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게 필요한 전부였어요.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지훈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우리 팀은 경쟁하지 않아요. 협력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과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거예요. 알렉스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손흥정 스터디 그룹 참여자들의 생산성이 평균 15% 향상됐어요. 더 중요한 건 직무 만족도가 30% 올랐다는 거죠. 경영진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엔 우려했죠. 경쟁력이 떨어질까봐. 하지만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어요. 이제는 공식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구내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평소 혼자 먹던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있었죠. 이것도 변화인가요? 맞아요. 손흥정이 말했잖아요. 함께 먹는 밥이 더 맛있다고. 이제 우리는 점심을 나눠 먹어요. 한국 음식, 인도 음식, 멕시코 음식을 서로 공유하죠. 한 테이블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손흥정 어록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책임한 거 아닐까? 아니야. 손흥정은 실패해도 된다고 했지. 노력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맞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지. 토론을 듣고 있던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저게 진짜 변화예요. 엔지니어들이 철학을 논하기 시작했어요. 코드가 아니라 삶을요. 그때 한 여성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사라라는 이란계 미국인이었어요. 알렉스, 오늘 손흥정 세션 준비됐어? 손흥정 세션이요? 알렉스가 설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손흥정 철학을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제는 경쟁 없는 성장이 가능한가예요. 세션이 열리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발표자는 놀랍게도 구글 부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경쟁 없이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하지만 손흥정이 증명했죠. 손흥민이라는 결과로 부사장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팀 동료와 경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성공을 돕죠. 그 결과 팀 전체가 그를 위해 뛰어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는 다르지 않나요? 여기선 경쟁이 생존이잖아요.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착각이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진짜 혁신을 만들어요. 손흥정이 가르쳐준 거죠. 세션이 끝난 후 지훈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훈 씨, 한국인으로서 이런 현상이 자랑스럽겠어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경쟁 교육이 주류인데 오히려 미국이 손흥정 철학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획은 실리콘밸리 전체로 확산시킬 거예요. 이미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카스티아 기자님,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실리콘밸리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개인에서 팀으로 바뀌고 있어요. 구글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에서 한국의 작은 축구 교실 철학을 배우고 있다니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있을까요? 며칠 후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구글이 공식적으로 손흥정 리더십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거였죠. 실리콘밸리 역사상 처음으로 동양 철학을 공식 교육 과정에 넣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까지 비슷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한 테크 전문 매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정 철학이 실리콘밸리의 독성 문화를 치유하고 있다. 드디어 모든 여정의 종착지, 한국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손웅정이 운영하는 작은 축구 교실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공항에서 춘천까지 가는 내내 긴장됐어요. 전 세계를 바꾸고 있는 철학의 진원지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요. 도착한 곳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시설이 아닌 평범한 동네 운동장이었어요. 인조잔디도 아닌 흙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손웅정이 있었습니다. 70대 노인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뛰며 공을 차고 있었어요. 카스티아 기자님, 멀리서 오셨네요. 첫 인상은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차림새, 조용한 말투. 하지만 아이들을 보는 눈빛은 달랐어요. 따뜻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죠. 전 세계가 선생님 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니 너무 거창해요.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6살부터 12살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뛰고 있었어요. 실력 차이가 분명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한 아이가 공을 잘못 차서 엉뚱한 곳으로 날렸습니다. 다른 곳이었다면 야단 맞았을 텐데. 손웅정은 이렇게 말했어요. 민재야, 힘이 좋구나. 다음엔 방향만 조절하면 멋진 슛이 될 거야. 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쉬는 시간, 손웅정과 벤치에 앉았습니다. 왜 실수를 야단치지 않으시죠? 실수는 배움의 시작이에요. 야단치면 아이들이 실수를 숨기려 해요. 그럼 배울 기회를 잃죠. 하지만 규율도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규율보다 먼저 오는 게 있어요. 신뢰예요. 아이가 나를 신뢰해야 규율도 받아들여요. 그때 한 아이가 울며 왔습니다. 친구와 부딪혀 넘어진 것 같았어요. 아프지? 괜찮아. 눈물은 약한 게 아니야. 아픈 걸 표현하는 거야. 손웅정이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부딪힌 친구도 불렀어요. 서준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닌 거 알아. 민재한테 미안하다고 해줄래? 미안해, 민재야. 괜찮아, 서준아. 두 아이가 다시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이게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축구가 아니라 관계예요.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는 법.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이 직접 도시락을 꺼내 나눠 먹었어요. 왜 따로 먹지 않죠? 함께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반찬도 나눠 먹고. 이것도 교육이에요.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한 아이가 김밥 한 줄을 손웅정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제 엄마가 만든 거예요. 고마워. 정말 맛있겠다. 손웅정이 김밥을 받아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지를 들어 보였죠. 우와, 이건 미슐랭 3스타감이야.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손웅정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너희들 손흥민 형 아니? 형도 너희처럼 여기서 축구를 배웠어. 처음엔 공도 제대로 못 찼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왜? 축구가 재밌었으니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손흥민 형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너답게 되는 거야. 손흥민이 아니라 최고의 너 말이야. 오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미니게임을 하는데 특이한 규칙이 있었어요. 골을 넣은 사람은 다음 골을 양보해야 해요. 모두가 골 넣는 기쁨을 느껴야 하니까. 게임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잘하는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들에게 패스를 해주고 골 넣을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이러면 실력이 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손웅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요. 남을 돕는 게 더 어렵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한 학부모가 운동장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온 어머니였는데 손웅정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완전히 변했어요. 전에는 형제들과 매일 싸웠는데 이제는 동생을 챙기고 형을 도와요. 아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한 건 그걸 끌어낸 것뿐이에요. 훈련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손웅정이 물었어요. 오늘 누가 가장 멋있었어? 아이들이 서로를 가리켰습니다. 지호가 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줬어요. 수아가 공 주우러 제일 많이 뛰었어요. 준서가 골 넣을 뻔한 거 양보했어요.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친구의 좋은 점을 말했죠. 그래, 너희 모두가 최고야. 왜? 서로를 보는 눈을 가졌으니까. 아이들이 헤어지며 손웅정에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손웅정이 일일이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내일 또 보자. 아이들이 다 간 후 손웅정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흥민이도 이렇게 키우셨나요? 똑같아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믿고 기다렸을 뿐이에요. 기다림이 어렵지 않았나요? 어렵죠. 하지만 꽃이 피는 걸 재촉할 순 없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시간이 있어요.
손웅정이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아이들을 봤어요. 프로가 된 아이도 있고 축구를 그만둔 아이도 있죠. 하지만 모두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게 제일 자랑스러워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카스티아 기자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돈? 명예? 아니에요.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좋은 사람이 많아야 모두가 행복해져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운동장을 붉게 물들였죠. 제 교육 철학이 뭔지 아세요? 축구 선수보다 먼저 사람이 되라? 손웅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간단해요. 사랑하라. 그게 전부예요. 저는 춘천을 떠나면서 계속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사랑하라. 너무나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했죠. 하지만 손웅정은 그걸 실천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손흥민이었으며 이제는 전 세계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춘천에서 서울로 돌아온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LA에서 아버지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였죠. ESPN 동료가 전문을 보내줬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이들과 축구하셨나요? 전 오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었어요. 경기 후 한 팬이 제게 편지를 줬는데 뉴욕에 문자였던 제임스라는 청년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버지, 이제 세계가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가 작은 운동장에서 가르친 것들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LA 빈민가 아이들이 아버지 말씀을 외우고, 일본 코치들이 아버지 방식을 배우고, 하버드 교수들이 아버지 철학을 연구해요. 전 자랑스러워요. 제가 많은 골을 넣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어서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팀 동료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늘 겸손하려고요. 가끔 기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냐고. 전 대답해요. 겸손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아버지, 어제 경기장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일본에서 온 90살 할아버지였는데 5살 증손자와 함께 왔더군요. 할아버지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 덕분에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고. 증오 대신 존경을 배웠다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 축구 교육이 아니라는 걸, 세상을 바꾸는 일이었다는 거요. 며칠 전 팀 동료가 물었어요. 너는 왜 골 넣고도 먼저 어시스트한 선수를 찾냐고. 전 당연하다고 했죠. 혼자서는 골을 넣을 수 없으니까.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넌 정말 다르다고. 맞아요. 전 달라요. 아버지가 다르게 키웠으니까요. 남들이 경쟁을 가르칠 때 협력을 가르쳤고, 이기는 법을 가르칠 때 지는 법을 가르쳤죠. 그래서 전 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버지, 기억하세요? 제가 10살 때 시합에서 지고 울었을 때 아버지가 그랬죠. 울어도 돼. 하지만 내일은 웃자고. 그 말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됐어요.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브루클린의 제임스도 요코하마의 타케오도 모두가 아버지의 아들이 됐어요. 전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가 됐으니까요. 아버지, 제가 은퇴하면 춘천으로 돌아갈게요. 아버지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축구가 아니라 사람 되는 법을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출신, 어제 골 넣은 후 하늘을 봤어요. 아버지가 늘 말했죠. 하늘을 보면 겸손해진다고. 맞아요.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작은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해요. LA에서 아버지의 아들 흥민 올림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선언문 같았거든요. 손웅정의 반응을 듣고 싶어 다시 춘천으로 전화했습니다. 편지 받으셨어요? 네. 아침에 읽었어요. 어떠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골든부트 받았을 때보다 더요. 아들이 좋은 사람이 됐구나 싶어서. 답장은 하실 건가요? 이미 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짧게 했어요. 사랑한다. 그게 다예요. 손흥민의 편지를 읽고 며칠 후 파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 특별보좌관 소피 뒤부아로부터였죠. 프랑스가 손웅정 철학을 공교육에 시범 도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지 언론들이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어요. 르몽드 신문은 일면에 프랑스 교육, 한국에서 답을 찾다라는 제목을 실었죠. 교육부 청사에서 소피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소르본 대학 출신으로 교육개혁의 선봉에 선 인물이었어요. 카스티아 기자님,
프랑스 교육이 위기예요. 학교 폭력, 계층 갈등, 무엇보다 아이들이 불행해요. 그래서 손흥정 철학을 선택하신 건가요? 소피가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파리 외곽 방리우 지역 학교 3곳에서 시범 운영했어요. 6개월 만에 폭력 사건 70% 감소, 학업 성취도 30% 향상, 무엇보다 학생 행복 지수가 2배로 올랐어요. 우리는 시범학교 중 하나인 생든이 지역 중학교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파리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 중 하나였죠. 학교 앞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였어요. 교장 앙리 마르탱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여기는 전쟁터였어요. 매일 싸움, 기물 파손, 교사 폭행까지 정부가 폐교를 검토할 정도였죠. 지금은 어떤가요? 직접 보세요. 교실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랍계, 아프리카계, 프랑스계 학생들이 함께 둘러앉아 토론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실패를 통한 성장이었죠. 한 아프리카계 학생이 말했습니다. 손흥정이 말했잖아요. 넘어지는 것보다 일어서지 않는 게 진짜 실패라고. 아랍계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손흥민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프랑스계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팀이 있으면 실패도 이겨낼 수 있어. 교사 마리 르페브르가 설명했습니다. 전에는 이 아이들이 서로 말도 안 했어요. 인종별로 갈라져서 적대적이었죠. 그런데 손흥정 철학을 배우면서 변했어요. 어떻게 가르치신 거죠? 매일 아침 손흥정 어록을 하나씩 읽고 토론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함께 축구를 해요. 손흥정 방식으로요. 운동장으로 나가니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규칙이 있었어요. 모든 팀원이 최소 한 번은 공을 터치해야 골이 인정돼요. 체육교사 장피에르가 설명했습니다. 이 규칙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요. 함께해야만 이길 수 있으니까요. 한 학생이 넘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상대팀 선수가 먼저 달려가 일으켜줬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적을 돕는다니. 하지만 이제 이 아이들은 적이 없어요. 모두가 친구죠. 점심시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15살 아미나는 알제리계 이민자 딸이었어요. 손흥정 할아버지를 알기 전에는 프랑스 사회가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걸. 16살 토마는 프랑스계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민자를 싫어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손흥민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도 이방인이었지만 모두에게 사랑받잖아요. 14살 무함마드는 시리아 난민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희망도요. 그런데 손흥정이 말했잖아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제 다시 꿈을 꿀 수 있어요. 교장실로 돌아와 앙리 교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변화가 정말 손흥정 철학 때문인가요? 그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촉매제가 된 건 확실해요. 손흥정은 우리가 잊고 있던 걸 일깨워줬어요. 교육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걸. 소피가 끼어들었습니다. 프랑스 교육은 오랫동안 엘리트 양성에만 집중했어요. 그랑제콜 시스템이 그 증거죠. 하지만 그 결과 대다수 아이들이 소외됐어요. 손흥정 철학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완벽한 해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은 맞아요. 모든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는 것. 그때 학생들이 교장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학생들이 건넨 건 직접 만든 책자였습니다. 제목은 우리들의 손흥정 일기였어요. 한 페이지를 펼쳐보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손흥정 할아버지 말씀을 떠올렸다. 주먹보다 말이 강하다고. 그래서 대화했다. 그리고 친구가 됐다.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수학 시험에서 낙제했다. 전에는 부끄러워서 숨겼을 텐데. 오늘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손흥정이 말했잖아. 도움 청하는 것도 용기라고. 앙리 교장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변하고 있어요. 강요하지 않았는데도요. 교육부로 돌아와서 장관을 만났습니다. 클로드 르나르 장관은 전직 철학 교수 출신이었죠. 카스티아 기자님, 프랑스가 한국 교육을 배운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늘 우리 교육이 최고라고 자부했으니까 왜 손흥정 철학을 선택하셨나요? 단순해서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원칙들이니까. 사랑, 신뢰, 협력, 누구나 아는 가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죠. 장관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에펠탑이 보였어요. 에펠탑을 세운 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이었죠. 손흥정이 가르치는 것도 같아요. 혼자가 아닌 함께,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시범 학교들의 결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요.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반발은 없나요? 물론 있죠. 전통주의자들은 프랑스 교육의 정체성을 잃는다고 비판해요. 하지만 정체성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의 행복이죠. 파리를 떠나기 전 생드니 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을 봤습니다. 프랑스어로 번역한 손흥정 어록을 노래로 만든 거였어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하나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혼자보다 함께가 더 강해요. 사랑이 가장 큰 힘이에요. 다양한 피부색의 아이들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교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프랑스예요. 자유, 평등, 박애, 손흥정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준 거예요. 파리에서 리우데자네이루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 전 감독 카를로스 페레이라로부터였죠. 그는 현재 리우 파벨라에서 청소년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흥정 철학이 브라질 빈민가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리우 공항에서 파벨라까지 가는 길은 극명한 대비를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해변과 고층 빌딩을 지나 언덕 위 빈민가로 올라가니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호싱야 파벨라, 리우에서 가장 큰 빈민가 중 하나로 2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격전과 마약 거래가 일상인 곳이었죠. 카를로스가 운영하는 축구 교실은 파벨라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총알 자국이 선명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카스티아, 브라질까지 오다니 대단하군요. 카를로스는 60대의 검은 피부 남성이었습니다. 선수 시절 펠레와 함께 뛰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왜 손흥정 철학을 도입하게 되셨나요? 브라질 축구가 길을 잃었어요. 예전의 아름다운 축구, 진가 정신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손흥정을 보니 답이 있더군요. 운동장에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맨발인 아이들도 많았고 찢어진 옷을 입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기 아이들 대부분이 마약 조직의 표적이에요. 14살만 되면 스카우트가 와요. 축구 선수가 되든지 마약상이 되든지 선택해야 하죠. 손흥정 철학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카를로스가 한 소년을 불렀습니다. 호드리구라는 15살 소년이었어요. 호드리구, 손흥정 할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쳤지? 축구 선수가 되지 못해도 좋은 사람은 될 수 있다. 소년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지? 먼저 사람이 되는 법이요. 카를로스가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실패자 취급을 받아요. 파벨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런데 손흥정은 다르게 말하죠. 너희는 모두 소중하다고.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실력 차이가 컸지만 아무도 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하는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쳐줬죠. 이것도 손흥정 방식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운다. 이 말을 아이들이 실천하고 있어요. 한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마테우스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약상이고 형도 감옥에 있죠. 운명이 정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손흥민 다큐를 보고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손흥민도 작은 도시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고가 됐죠. 마테우스가 그랬어요. 나도 파벨라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마테우스를 만났습니다. 17살의 마른 소년이었는데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손흥민 형처럼 되고 싶어요. 축구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의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성공해도 고향을 잊지 않는 마음. 저도 성공하면 파벨라를 도울 거예요. 점심시간 아이들이 함께 모여 식사했습니다. 빈약한 음식이었지만 서로 나눠 먹었어요. 이것도 손흥정 방식이에요. 적은 것도 나누면 풍족해진다. 카를로스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 학생 중 범죄 연루율이 현저히 줄었어요. 학교 진학률은 80%고요. 파벨라에서는 기적 같은 숫자예요. 취재를 마치고 LA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UN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손흥정 철학을 21세기 인성교육 모델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유네스코 교육 담당관 마르코 실바를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왜 손흥정 철학에 주목하게 됐나요? 간단해요.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범죄율이 줄고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실 건가요? 첫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할 거예요. 둘째, 교육 커리큘럼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 평가 기준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요?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거죠. 친구를 얼마나 도왔는지, 얼마나 협력했는지, 손웅정이 손흥민을 평가한 방식처럼요. 제 ESPN 데스크로 돌아왔을 때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카스티아, 취재 어땠어?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야?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됐거든요. 아니,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편집장이 웃었습니다. 너도 손웅정 신드롬에 걸렸구나. 신드롬이 아니에요. 깨달음이죠. 기사를 쓰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 아버지의 수박한 가르침이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화려한 이론이 아닌 삶의 진실, 복잡한 전략이 아닌 단순한 사랑. 손웅정은 특별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한 인간으로 존중했을 뿐이죠. 실패해도 괜찮다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혁명이 됐습니다. 경쟁에 지친 세상, 성공만을 강요받는 아이들에게 손웅정은 다른 길을 보여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손웅정의 말을 인용하며 기사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그게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한 아버지의 철학이 어떻게 전 세계를 변화시켰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손웅정과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질, 교육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함께 사는 법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죠.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어떠신가요? 혹시 성공만을 강요하고 계시진 않나요? 손웅정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실패를 인정하고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작은 축구 교실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철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또 다른 가정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